아프리카 부족들은 쌍둥이들은 하나의 영혼을 나눈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죽으면 죽은 영혼은 살아남은 쌍둥이를 데려간다. 죽은 영혼은 반쪽뿐이라 나머지 반쪽 영혼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둥이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몸짓과 제스처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드는 습성이 있다. 둘만의 언어가 만들어지면 언어 발달 능력은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11월 8일 쌍둥이 자매준과 제니퍼는 펜브룩 기술대학의 창문을 깨고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들의 방에는 화재와 도둑질, 범죄에 대한 내용의 일기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1982년 5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그녀들은 악명 높은 브로드무어 치료감호소에서 10년 이상을 구금되었다. 그들은 이 치료감호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주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받은 형벌은 2년의 징역형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그 지옥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가 치료감호소에서 접한 인물들은 악명 높은 갱단이나 도피, 살인자, 강간범 같은 손쓸 수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그녀들은 떨어지면 외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다가도 함께하면 서로를 죽일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중적인 감정과 서로에 대한 강박관념은 기이한 것이었다. 준의 일기에는 내가 아는 방법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니퍼는 빛을 앗아가는 어두운 그림자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고통이다. 제니퍼의 일기에도 우리는 적이 되었으며 내면의 빛들이 서로의 피부를 찌르는 듯이 괴롭다고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 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쓰여 있다. 쌍둥이 자매의 전기를 쓴 월러스의 말에 의하면 치료감호소를 방문한 날, 주는 제니퍼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브로드무어의 직원조차 쌍둥이 자매가 죽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매일같이 격렬하게 싸웠다고 증언했다. 쌍둥이 자매는 한 명이 죽으면 침묵을 깨고 살아남은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오래전에 약속했다. 그 약속의 시작은 그들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일런트 쌍둥이 자매는 카리브해 이민자인 글로리아와 우브리 깁슨의 딸들로 태어났다. 깁슨 가족은 1960년 초에 바베이도스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윈드러시 세대였다. 윈드러시 세대란 1948년 윈드러시 호의 선박이 카리브해로부터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유입하면서 만들어진 세대이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영국 공군의 기술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고 이 자매들 역시 아버지가 주둔해 있던 예멘의 아덴에 있는 군 병원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1974년 쌍둥이 자매의 부모님은 웨일즈의 하버 포드 웨스트로 이사했다. 이 지역은 백인들만 거주는 동네였고 이 쌍둥이 자매는 유일한 흑인이었다. 그녀들은 이 백인 학교에서 배척당하는 존재들이었다. 이 마을의 흑인은 생소했고 소녀들의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은 더욱더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따돌림과 조롱, 괴롭힘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날이었다. 특히 유색인종이라는 점은 이 자매들을 점점 둘만의 세계를 만들기 충분한 환경으로 만들었다. 학교는 이 쌍둥이 자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들은 등하교에도 백인 아이들을 피해 5분 일찍 하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었다. 이 끔찍한 경험은 그녀들에게 침묵의 쌍둥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다. 이런 시기가 길어지자 그녀들은 가족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게 되었다. 두 자매는 이때부터 영원히 타인에게 침묵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둘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언어를 만들었다. 타인과 벽을 둔 채 오직 쌍둥이 자매끼리만 알아들 수 있는 새로운 체계의 언어였다. 조우준 깁슨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비밀 언어는 게임처럼 시작됐다고 말했다. 너무 먼 길을 왔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다. 바깥 세계로 가는 건 불가능했다. 우리는 쌍둥이였지만 우리의 인격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충돌했다. 쌍둥이 자매가 외부 세계에 알려진 건 1976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 의사에 의해서였다. 의사의 말로는 두 자매는 예방접종을 하는 내내 무표정했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해 보였다.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보였는데 이는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이 일로 인해 의사에게 이상 소개를 받고 14세의 특수학교로 보내졌다. 특수학교에서는 소녀들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그들의 치료는 녹록지 않았다. 우연히 치료를 목적으로 녹화한 내용에서 침묵하던 쌍둥이 자매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비밀 언어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쌍둥이 자매가 사용한 비밀 언어는 바베이도스 크리오로였다. 크리오로는 주로 공통점이 없는 두 언어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언어이다. 같은 국가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면 다국어를 개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언어가 혼합되어 기이한 소통 체계가 만들어진다. 문법은 당연히 심플하고 단어와 뜻이 통하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이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쌍둥이 자매의 비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추후 이 쌍둥이 자매의 전기를 쓴 영국 언론인 마조리 월러스는 자매가 남긴 비밀 언어의 일기와 공책을 해석하는 일이 가혹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쌍둥이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깁슨의 쌍둥이 자매들처럼 서로에게만 의존하는 관계는 매우 드물었다. 월러스의 전기에 의하면 10분 정도 늦게 태어난 제니퍼가 그녀보다 똑똑한 준을 통제하고 컨트롤했다. 준과 제니퍼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았다. 특히 제니퍼는 준보다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면이 강해 교사들은 제니퍼를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1977년 말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쌍둥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쌍둥이 자매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둘만의 언어가 사라지면 타인과의 소통을 시작할 것이며 무엇보다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다른 존재이며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 자매들은 격렬하게 반항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냈으나 결국 1978년 3월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재활의 관점에서 외적인 분리는 가능했어도 이들의 내적인 분리는 불가능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비정상적인 의존적 관계를 깨뜨리는 건 어려웠다. 치료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쌍둥이들이 비밀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알아냈지만 그녀들은 끝까지 타인에게 침묵했다. (1979년) 특수학교에서 강제 퇴거된 그의 겨울 16세가 된 두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와 세상과 더욱더 단절된 채 인양에 파묻혀 살았다. 그들은 여동생 로즈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는 인형을 통해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았고 자신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물론 그들의 자주 하는 인형놀이의 주인공들은 모두 쌍둥이였다. 쌍둥이 자매들이 인형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건 1979년 크리스마스 때였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준과 제니퍼에게 빨간 가죽으로 된 일기장을 선물했고 쌍둥이들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준은 더 펩시콜라 에딕트 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제니퍼도 몇몇의 단편을 썼다. 준은 앞에서 언급한 소설을 자비로 출판했고 현재는 복사본만이 남아있다. 이들의 소설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기사에는 쌍둥이 자매의 글에는
백인 소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곳곳에 묻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녀들은 14세에 자라나기 시작한 가슴을 압박붕대로 숨기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받아왔던 인종차별은 그들에게 백인 소년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물론 이 자매의 창작물들은 훌륭한 문학적 자질이 엿보이는 작품은 아니었다. (1981년) 4월에 18세가 되던 어느 해, 인형과 책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한 발자국 발을 내딛게 된 사랑이 그녀들에게도 찾아왔다. 쌍둥이 자매는 미국에서 온 형제들에게 심취해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그들에게서 술과 마약을 배웠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이한 가발과 선글라스,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년들은 그녀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유일하게 그녀들에게 관심을 보인 건 14살의 소년 칼 케네디였다. 준과 제니퍼는 같은 소년에게 모두 처녀성을 잃는다. 그녀들은 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소년들은 더러운 티셔츠나 양말 따위에 쓸모없는 물건을 던져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그녀들은 같은 사람에게 실현을 당했다. 이 시련으로 인해 그녀들은 황폐해졌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기에 서로에 대한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한다. 제니퍼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정도로 강해지길 원한다. 주는 태어났을 때 죽어서야 했다. 카인은 아벨을 죽였다.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쌍둥이 자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제니퍼는 무선코드로 준을 교살하려고 했으며 준은 제니퍼를 익사시켜 주기려고 했다. 내면에서 시작된 소녀들의 공격성과 어두운 충돌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외부 세계로 뻗어가기 시작했다. 지역 갱단에 입단을 생각했던 소녀들은 이들에게 거부당하자 둘이서 갱을 형성하기로 했다. 자전거를 훔치고 다른 사람의 집에 난입해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점점 과감해졌다. 훈련센터와 학교를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책을 훔쳤으며 벽에 낙서를 하기도 했다. 공중전화를 파괴하고 경찰에 전화해 자백을 했다가 도망치기도 일쑤였다. 그들은 겨우 이런 경범죄로 10년형의 형벌을 받았다. 추호준의 일기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다른 할 일이 없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외로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여 있다. 쌍둥이 자매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0년이) 넘게 감금된 1993년 어느 해 그들은 브로드무어에서 조금 더 좋은 시설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었다. 브로드무어의 긴 감호소 생활에서 벗어나는 당일 거의 30살이 된 제니퍼는 급작스런 심근염으로 사망하게 된다. 사후 그녀의 몸에서는 약물이나 독살된 흔적은 없었으며 제니퍼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른 인터뷰에서 주는 제니퍼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때 둘이었나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둘이 아니다. 살아남은 준이 제니퍼의 묘비에 새긴 말이다. 준은 제니퍼의 죽음을 슬퍼했으나 반대로 그녀의 족쇄로부터 풀려났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쌍둥이 자매는 세상에 대화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고 그들은 서로에게 그림자이자 빛이었다. 그들은 극심한 인종차별로 학교에서 그들의 말을 잃었고 두 번째 접한 세상에서 한 소년에 의해 처녀성을 잃었다. 쌍둥이 자매가 접한 세상은 이 폐쇄적인 소녀들에게 상실이라는 감정만을 가르쳐 주었다. 10대에 돌이킬 수 없는 비행이 비극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의 첫 발을 내디딘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 그마저도 끔찍한 범죄자들 뿐이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단절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숙명처럼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소통의 창구는 처음부터 막혀 있었다. 유년기에는 서로를 사랑했으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서로를 부정하게 되었고 제니퍼가 죽기 전까지 부정의 감정은 사리로 바뀌었다. 돌아보면 그들의 성장 과정에는 오직 그 둘뿐이었다. 어쩌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똑같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